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71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시작하시는? 이제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더 자주 나오세요 이제. 아, 네, 전 좋죠. 아니 근데 저번에 나오실 때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체질이신 것 같다. 아, 청국장 확실히. 최초 세 번째 게스트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아, 최초입니다. 그래요? 아, 네네. 계속 오실 때마다 더 좋아지는 듯한. 약간 그 선거가 다가오니까 약간 텐션이 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신 것 같아요. 약간 긴장스러운데 이게 막 나쁘지만은 않은 네. 그런 상태입니다. 청국장 최초 그 세 번째 게스트 권지웅 청년 대변인님 모시고 오늘 청국장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히 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 초대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저는 지금은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볼 때마다 이게 뭐가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선거 때문에 한창 바쁘신데 엄청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거름해 주셨습니다. 아, 새날에 와서 여기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큼 또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네, 오게 됐습니다. 역시 대변인 클래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큰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청년을 대표해서 네. 민주당의 청년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아, 부담스러워. 아니 네. 전혀 부담 전혀 느낄 필요 예, 없어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네. 편하게 들으시는 분도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 네. 민주당 그냥 청년을 대표해서 온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10, 20, 30 뭐 다 대변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니까요. 민주당의 네.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봐도 되죠. 와,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왜냐면 이제 현역 의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대변인의 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들 이 입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네. 부담스러우실지. 근데 그게 전 체질이신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더 좋아졌다니까요. 좀 어떠세요? 지금 쭉 그냥 여태까지 당 활동해 오셨는데 네. 당 활동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좀 더 네, 자세히 네. 들어보고 개인적 얘기를. 지금 이제 중앙선대위 활동하시고 네. 계시잖아요. 중앙선대위에서 뭐 하고 막 누가 있고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일단 저는 중앙선대위 전체 차원에서 대변인 역할로 이제 함께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는 되려 좀 무거운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오늘 두 분을 뵈서 그런지 좀 밝아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4년 차, 네. 그리고 이제 재보궐선거의 어떤 이유가 되었던 정당으로서 사실 어떤 말을 하기에도 되게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선대위 차원에서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텔레에 그래도 한 저녁 6시가 넘으면 굳이 서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금 뭐 그런 게 없어요. 거의 24시간 가동 새벽도 아닙니까? 없고 그쵸. 근데 아무도 그게 서로 뭐 미안한 상태가 아니라 되려 서로 고생한다 뭐 이런 상태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분위기. 네, 지지자분들께서도 좀 어떤 분들은 속 터진다, 뭐 하냐,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 간혹 계셨거든요. 그렇죠, 너무 절박함이 없는 거 아니냐고. 네. 근데 이렇게 또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예를 들면 보시기에 일을 안 한다라고 느끼실 때 막 대놓고 왁작지껄하게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 마냥 그렇게 하기만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뛰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뛰는 걸 보여드리는 게 또 되려 좀 죄송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러웠던 거지 실제로 안 뛰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달리면서 어떤 걸 하셨는지 네.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2030 뭐 국민의힘에서 찢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무대에 이제 뭐 사전 검열 없이 청년들을 이제 세워서 거기서 청년들이 막 현 정부를 뭐 비난하고 그게 막 속 시원하다 하면서 뭐 유튜브에서 지금 그게 핫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그게 커뮤니티에 퍼지고 그걸 또 보고 그게 또 기사가 되고 이게 약간 연결돼서 이렇게 그 하나의 고리를 형성했던데 민주당 청년들의 소식을 커뮤니티를 보면 잘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뭐 새날 구독자분들이나 민주당 그 지지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사실은 저도 걱정이 청년들이 자주 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플랫폼이 뭐 기존에는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공간도 있을 거고 온라인에서 만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민주당의 얘기가 사실 잘 안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청년들은 뭐 하고 있을까? 뭐 음. 그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밤낮 없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좀 어떠세요? 진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러니까 어떤 선거가 열렸을 때 그때 이제 서로 되게 치열하게 비전 경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비전을 경쟁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껏 있었던 일 혹은 아니면 지금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쨌건 자산 인플레가 되게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을 사지 않더라도 주식만 봐도 그런 상태. 네. 비트코인도 그런 상태. 근데 그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열려 있지만 실제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건 많은 것들이 유예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생각했던 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꽤 오래 준비했고 꽤나 준비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업계의 문이 닫혔어요. 근데 이제까지 준비한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당장 이동하기도 주저되는 거예요. 조금 이게 나아지면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일자리를 구한 친구도 원래 같았으면 이 정도 실적은 낼 수 있었던 거였는데 내 역량도 그렇고 근데 요즘은 그런 실적을 내기가 어렵고 근데 다들 비슷하지만 어쨌건 내가 그래도 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나 보람을 느끼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죠. 근데 그럼 저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존재할 때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것들을 우선 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먼저 말하기보다는 들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친구들이랑 어떤 모임에서 한 4명 정도가 모임에서 친구가 저를 보자마자 한 4년 만에 만난 친구가 네. 한 1시간 동안 너 뭐 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이놈. 아니, 처음에는 야, 회초리를. 4년 만에 만나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네. 너랑 나랑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이 친구의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청약을 몇 개나 넣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다가 LH 건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 근데 널 보니까 이제 내가 좀 욕을 좀 해야겠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제가 약간 좀 빈정이 상했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친구는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치적으로 정당이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알만한 친구인데 그렇게 말해서 살짝 빈정이 상했다가 근데 끝까지 들으니까 그 친구가 나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솔직히 뭐 꼭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좀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되려 스스로가 그래도 어쨌건 이 화가 나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것이 딱 모든 게 너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건 또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지금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도 이게 일종의 어떤 경청과 공감대 형성과 정서적 일체감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런 주장했을 때 논리적으로 반박 충분히 아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역사적 배경과 뭐 기존의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뭐 하는 게 뭐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근데 이제 감정 싸움이 되기 시작하고 이게 어느 순간 뭔가 이게 감정을 건드려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 그때부터 아무리 팩트를 전한다 하더라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청년들이 혹여나 우리 지지자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듣고 좀 경청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최우선인데 가끔씩 이제 뭐 요즘 것들은 뭐 역사 교육을 똑바로 못 받아서 그래 막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달태령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너무 공감이 되고요. 일단 그 감정적인 이런 억울함이나 이게 충분히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풀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조국 전 장관님을 수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어쨌든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인국공 사태나 이런 청년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괴리감이 굉장히 큰 거를 저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사건 하나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이제 분출이 된다는 거를 이제 저도 차차 느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것들이. 근데 이 앞서 방송에서도 이제 김성애 대변인님이 나와주셔서
겸손하게 바꿔알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아무리 아까 뭐 로고스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성적인 걸로 합리적인 걸로 저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설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무리 이렇게 그렇게 해봤자 재수없다고만 생각하지. 사실 뭐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있었지만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다 대부분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뭐 그걸 확신을 굳히거나 아니면 뭐 애초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안 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저는 아까 와닿는 말씀인 게 페북에서 한 번씩 그런 글 보거든요. 이게 젊은 사람들 왜 니네 그때 뭐 조국 장관 때 막 나갔던 사람들 막 왜 여기에는 분노 안 하냐. 니네가 분노해야 될 곳은 여기다 이렇게 좌표를 찍어주시는 분들도 한 번씩 계신데 근데 아무리 야 나 무서워해 나 이렇게 힘 세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이 감정을 가지게 하는 거는 내가 말한다고 시켜서 되는 게 아닌데 마치 너네 왜 여기 분노 안 해? 니네 뭐 생각 없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어쨌건 정치라고 하는 걸 서울시장 선거만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되게 긴박하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은 더 어려워지는, 더 멀어지는 네. 거라고 하면 말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입장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른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좀 그렇다고 전제하고 왜 그렇게 입장을 세웠을까? 네. 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섰을까 물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야, 근데 야, 왜 이렇게 민주당이 싫냐? 아니면 뭐가 그렇게 속상하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이 좀 인상 깊던데 약간 무시당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정부 신뢰도 조사를 2007년부터 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2019년이 역대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가 가장 높은 때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조사한 이래로는 네. 2019년이 가장 국가에 대해 뭔가 기대했던 때라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이게 어쨌건 부동산 문제로 20몇 번을 대책을 냈는데 그게 안 됐고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도 그렇다. 네가 그런 말 할 법하다.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의 조치가 그 부동산 문제를 그러니까 폭등하게 만드는 조치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건 사회의 여러 요소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었어야 되는 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은 어떤 A라고 하는 친구가 뭐 했던 게 실망스러운 상태예요. 그럼 A라는 친구가 뭔 말을 하든 지금 별로 잘 안 들리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A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내가 좀 믿을 만한 D라고 하는 친구가 야 근데 A 나쁜 애 아니잖아. 좀 생각해보면 그럴 법도 하지 않냐? 네가 속상한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런 게 지금 필요할 때여서 우리가 뭔가 좀 지혜로운 전략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가 전 진짜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그 커뮤니티를 보면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뭐 예를 들어서 180석의 힘 물론 이제 정권만 바뀌었고 뭐 당 180석 때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하고 온라인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열세인 거예요 이게 그 전선 자체가.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여러 커뮤니티가 지금 차근차근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싸우다가 일베 같은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인신공격도 하고 진짜 일베 혐오 막말하니까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커뮤니티가 점령 하나씩 당하는 그거를 눈뜨고 계속해서 당해왔는데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문제는 유튜브 지형도 불리해지고 커뮤니티 지형도 불리해지고 커뮤니티 속에서 살아가는 뭐 제 주위 프로게이머들도 다 그래요. 오프라인에서 아무리 뭐 얘기해도 온라인에서 내가 보고 내 BJ 할 때 구독자들이 결국엔 현 정부를 막 비난하는 거에 공감하고 막 그러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너 일베가 어쩌지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일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해봤을 때
그 막 내면의 자존감이 결여됐다든지 그런 사람 되게 있거든요. 음. 그런 애들은 좀 끌어오자, 양지화를 시키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얘기가 좀 돌아갔는데 어제 그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박영선 후보님하고 첫 번째 어, 토론이었죠. 첫 번째 토론. 저는 어쨌건 그 박영선 후보님을 이제 요 과정에서 몇 번 가까이서 이제 뵙게 됐어요. 근데 네. 이제 그때마다 좀 느끼는 것은 정말 좀 준비를 꼼꼼히 해오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이게 어떤 입장을 놓고 다투는 거잖아요. 토론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확 들은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선거 자체가 긴장스러워서인지 이 약간 이렇게 길게 주고받는 게 아니라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이제 그거는 오세훈 후보자님이 그렇죠. 그때 반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간 맞아요. 그런 거 네, 이런 전략을 그래서 써서. 약간 그렇게 보였고 내곡동 관련해서 저는 입장이 어쨌건 좀 인상적이긴 해요. 전 주거 관련해서 활동하기도 했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이제 어쨌건 그 내곡동 땅이라고 하는 게 그 분명히 이제 공시지가 원래 개발이 안 되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았다. 뭐 이런 게 지금 해명의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 똑같은 논의를 2009년도에 한다고 하면 설사 이제 더 많은 것들이 공개된다 손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사실 공직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땅 가지고 있는 거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2021년에는 공직자라 함은 어떤 윤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공직자의 윤리로서 적절하지 않아. 왜냐하면 미공개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직자 자체가 그런 식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막게 해야 그것을 막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서 보면 지금 오세훈 후보가 하는 말들은 너무 황당한 말이죠. 어쨌건 내 마음속에는 그게 없었다. 근데 어쨌든 보상받아서 돈을 받았고 정말 주옥 같은 어록과 짤들을 많이 남기셨죠. 아내분도 받았고 뭐 가족도 받았고 그 막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안심소득 200명 선별 어떻게 할까 하니까 고루고루. 고루고루 계속 보니까 고루고루. 그 표정과 그 턱 든 표정과 그것도 너무 사실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가 모든 정책 사업에 있어서 모든 걸 꿰차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떨 때 그것을 다 알고 있기 어렵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거는 이제 토론거리였고 그리고 그 토론의 질감이 골고루라는 대답을 바라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선발할 건데라고 사실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박영선 후보가 대신 질문해 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선정되는가가 저 사람이 시장이 되면 되게 중요한 일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건데 갑자기 골고루는 장난치자는 거죠. 그러니까 되려 이제 그 사이에서 하우상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건 정책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아래쪽이 좀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는 하겠다. 근데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골고루 이래버리는 거죠. 추첨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루고루. 예를 들면 추첨할 거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했으면 그 대답이 되는 거죠. 추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찬반을 떠나서 일단 그럴 수는 있겠구나 한데 골고루는 뭐 장난치자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되게 고루고루.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죄다 뭐 자기 좀 불리한 거 있다 싶으면 다 그 국장 전결이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서울시장한테 뭐 한 거예요? 진짜? 그거는 진짜 무책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정말로 큰 정책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땅과 관련된 용도 변경을 아주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데 국장이 그걸 어떻게 책임집니까? 실제로 또 오늘 기사에 그게 터졌던데 아까 오는데 보니까 뭐 KPI 뭐 그 선정한다 그러면서 그 실국장들 평가 이렇게 해갖고 보고를 받았다고 뭐 그래서 지금 또 더 큰 논란이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어쨌든 지금 오세훈 후보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언론에서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의 좀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들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열심히 알리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럼 지금 그 박영선 후보를 응원하는 청년들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까 저기 가서 뭐 찢어놨다 뭐 했다 하는데 사실 그게 아무리 거기에 많이 갔다고 해도 뭐 몇백 명이나 갔겠습니까? 그리고 제 주위 청년들 봐도 재보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저도 주위에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갔다는 건 저는 좀 정치 어느 정도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그냥 거길 지지했었거나 그냥 둘 중 하나라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박영선 후보를 응원하는 청년들 막 찾아와 가지고 특히나 또 대변인으로서 여기저기 청년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없어요, 진짜? 저는 물론 있고요. 네. 박영선 후보님이 움직이실 때 예. 정말로 진심으로 응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적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되려 이제 찐으로 이제 되게 비판적 이야기도 해주지만 그래도 너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친구들의 마음은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그래도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 혹은 아니면 성 관련한 문제들을 좀 단호하게 해결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는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언론이라고 하는 사회에 꼭 올라오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도 예를 들면 2016년에 했던 총선 2010 언제였죠? 16년 총선만 해도 네. 사실은 새누리당이 200석 가지고 간다는 게 여론의 흐름이라고 봤죠. 근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굵직하게 이것을 흐름을 잡고 있는 것은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평등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장을 되게 예리하게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막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아. 왜냐면 좀 밉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여전히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에게 질문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 쭉 걸어오셨잖아요. 여태까지 또 당내에서도 활동하시고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청년이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일화 같은 거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생각나는 건 그 이제 민주당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만나긴 했는데 그 친구는 20대 때 어떤 이제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10년 내내 20대를 거의 전부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를 계속 전전해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굴레에 한번 씌이면 벗어나기 매우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걸 벗어나려고 군대에도 지원해서 군대에도 있다가 나오고 그리고 뭐 메르스로 게스트하우스가 싸지면 거기에 살았다가 또 비싸지면 좀 다른 데 살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것을 벗어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청년수당이었고 청년수당 때문에 알게 된 사람이 소개해줘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까지 받으면서 이 친구가 원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되게 안정적인 어떤 공간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정규직 알바 자리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좀 사실 인상 깊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해내왔던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철회하지 않았던 정부가 누구인가 그걸 하려고 했었던 팀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그 친구는 딱 정당으로서 지지해 주진 않아요.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좀 어느 자리에서 당신의 삶을 좀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면 네 이야기해 드려야죠. 이런 정도긴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생각났습니다. 달태랑님은 좀 인상 깊었던 거 있나요? 좀 청년들이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는 선거 때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좀 시간이 되긴 했는데 이제 박영선 후보님께서 이제 캠프 꾸렸을 때 청년분들이 저번에 이윤재님하고 이제 두 분 나오셨었잖아요. 네. 근데 전 그분들이 약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나와가지고는 좀 저희가 이제 재미있게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얘기들을 좀 웃으면서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청년들이 서울 시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캠프에서 계속 노력하고 그 후보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소리 내고 발로 뛰고 이런 청년들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 후보님 자체도 그렇고 또한 왜냐면 그 청년들이 얘기해준 일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한 민주당에 대한 뭐 희망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지 절대 않는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합리적인 비판 지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들을 만한 얘기를 해줬을 때 그럼 민주당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국힘당이 그럼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저기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는 세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뭔가 내가 불만인 지점이 정확하고 오히려 그런 청년들일수록 이 민주당과 좀 더 소통만 더 잘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충분히 더 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먼저 듣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듣고 하는 거냐 이 차이가 또 되게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사실 똑같은 전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약간 220V 구멍에다가 110V 집어넣는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저기도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기도 이걸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약간 살짝 어긋나서 이렇게 마치 퍼즐 조각이 되게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이게 아까 희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소통의 문제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연결점을 가지고 좀 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코드 그 채널에 정말 적합한 얘기를 그 형식으로 하느냐 그 풀어내느냐 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그래서 많은 청년분들이 민주당에서 청년분들이 이제 청년들한테 좀 더 흡수될 수 있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그런 형식의 얘기들을 예를 들어서 아까 커뮤니티 얘기도 하셨는데 커뮤니티마다 그 성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럼 그 성향에 예를 들어서 이 커뮤니티는 A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먹히고 이 커뮤니티는 B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먹힌다 하면 그 방식대로 얘기를 해야 이제 먹히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좀 더 알아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저는 생각난 거 있는데 물론 이제 저조차도 지금 딱 20대 분들이랑 완전히 감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올드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라고 해서 전혀 그건 모를 일이다 이렇게가 아니라 그 조금만 이렇게 해도 금방 찾으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는 그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대중적이진 않지만 용산 참사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네. 그리고 그때 사람이 6명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을 되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예를 들면 세월호라든지 그간 있었던 어떤 국가가 생명을 방치한 어떤 것과 사실은 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민주당이 화가 나다가도 그쪽을 보고 이것도 생각보다 이게 선뜻 그리고 정말로 그랬어? 뭐 예를 들면 그때 오세훈 시장이 당시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의 재개발을 아주 무리스럽게 추진하는 과정에 죽은 게 맞아? 이런 게 궁금해지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그때 초등학생이었다가 아니라 그 어쨌건 이게 복지국가의 기초 같은 것인데 그게 막 그런 식으로 논란이 됐었어요. 오세훈 후보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시민들한테 돈 봉투 못 주니까 무상급식으로 돈 봉투 주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그 국민의힘으로 아마 선택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참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봐도 아무리 봐도 그 오세훈 후보의 아까 말씀하신 발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좀 약간 고민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이 막 DC 좋아하고 그 나무위키 같은 데서 정보를 찾잖아요. 거기 보면 막 되게 편향적이거든요, 또. 그러니까 저희도 뭔가 이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커뮤니티 유형도 있지만 정보 검색을 할 때 뭐 그냥 이런 성향 저희랑 비슷한 성향 가져도 나무위키 막 들어가서 서칭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나름 뭔가 분별해서 봐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뭐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 어디까지가 진짜고 가짜고 막 교묘하게 그 장난질 쳐갖고 모르잖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뭐 다른 쪽 얘기지만 막 조선구마사 얘기, 뭐 설강화 얘기 이거 중국 동북공정이라든지 이거 이후로 지금 문화자본이 침투해서 교묘하게 우리 시민들을 막 속이려 하고 민주화운동 그 건드리다가 JTBC 아직 방영도 안 되는데 난리 나고 근데 그거 막 방어하고 막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게 시민들도 있지만 그 주체 중에 MZ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청년들이
그 보수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좀 탈정치화라고 전 표현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그냥 너무 불신이 생기고 대화도 하기 싫어지고 그렇다고 이들이 무지하고 막 진짜 생각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기대를 저버린 건데 그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민주당도 이들 어떻게 데려올지를 고민하는 게 맞고 실제로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저들이 보수화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대화가 잘 온전히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최근에 이제 변희수 하사께서 돌아가시고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논평을 되게 짧게 썼는데 그걸 보고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변희수 하사님의 죽음을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어떤 예를 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거기에 묻어 있는 것이죠. 그건 성소수자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런 방식의 차별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심지어 국가에게 의해서 그럴 수는 없어. 예. 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얀마 관련해서도 저는 훨씬 더 이제 예를 들면 그 이제 87년을 겪었던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는 모양이라 그거랑 또 완전 다른 결로 20대 어떤 분들이 되게 엄청 열정적으로 저 고통을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또 못 만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엄청 주류로 잘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이죠. 국정 운영의 핵심은 또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그 쭉 얘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뭐 주위에 좀 연락을 드려볼 만한 청년 없을까요? 아, 네. 그 어떤 그 여성 활동가가 있는데 네. 아, 웃긴 분인가요? 네. 아 그냥 되게 정말 희한하고 최근에 박영선 후보를 직접 뵙기도 했어요. 아, 그리고 대학생 유권자 센터 이런 데서 활동하시기도 하고 한데 요 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한번 전화 한번. 아, 네. 제가 지금 여기서 하면 됩니까? 아, 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누가 보면 짠 줄 알겠어요. 그 전화 준비하는 동안 달타령님은 좀 어떠세요? 지금 좀 주위 청년들 반응. 주위 청년들은 사실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쵸. 민주당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선거 자체. 네. 혹시 연결됐나요? 네,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아, 스피커폰으로. 스피커폰으로 해서 이렇게 돼. 네, 안녕하세요. 형님 혹시 들리세요? 아, 네, 잘 들립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네네,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뭐 갑자기 무슨 소리? 네, 어디 사는 누구시죠? 아, 네, 저 서울 금천구에 살고 있는 김하영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우리 권지웅 대변인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네네. 그 박영선 후보님 최근에 또 뵀다고. 아,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일단, 너무 신기했고요. TV에서 뵀던 분을 만나서 너무 신기했고, 네. 되게 기운을 많이 받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박영선 후보님 원래 좀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뵙고 나니까 뭔가 더 좋아졌어요? 원래도 되게 멋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친근하기도 하고 네. 만나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활동 하시다가 이게 뵐 기회를 가지셨어요? 아, 저는 지금 이제 서울 금천구에서 금천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이제 자치구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좀 계기로, 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궁금했던 게, 네네. 언론을 보면, 뭐, 네. 최근에도 2030 지지율이 막 60대 20이다 이러면서, 언론에서 마치 네. 되게,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주위에 좀 반응이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제 저만 하더라도 지금 무상급식이라던가 그런 이슈들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지지율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느껴지지는 않는 측면이 있어서 다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대변인님이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 이 기회를 빌어. 그때 저는 그거 좀 재밌었는데 네네. 박영선 후보님 만나서 네. 바나나 이야기 하셨다는 거
네. 그 박영선 후보님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게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이제 아드님하고 뭔가 좀 이야기하실 때 공감대가 많이 뭐 형성이 되시는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빠랑 일상 대화를 하다가도 조금 하는 지점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에피소드였는데 저희 아빠가 제가 바나나를 잘 안 먹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건데 왜 안 먹냐? 나는 너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빠가 이제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귀해서 되게 비싼 거기 때문에 이제 친할머니께서 몰래 숨겨놨다가 고모들 다 없을 때 아빠가 계실 때만 이제 꺼내서 먹게 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빠가 유도하신 대로 그래 바나나가 되게 귀한 거구나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고모들 얼마나 서러웠을까. 아빠만 먹고 이거 고모들한테는 되게 슬픈 역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빠가 되게 당황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 네네. 후보님이 되게 네 엄청 영혼 가득한 리액션을 해주셔가지고 궁금하다. 어떤 리액션? 아니, 얘기가 궁금해서 들었는데 그 리액션이 또 궁금해지는데 이거 들을 수가 없네. 저만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잠깐 전화 연결 드리긴 했는데 네네. 뭐 또 활동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뭐 어떤 활동하시는지 다음에 저희 청국장 코너에 한번 나와주셔서 좀 이런저런 네,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영광이죠. 같아요. 다음에 바나나 갖고 나와주세요. 저도 이 침묵은 다음에 한번 그러면 다음에 또 보여줘야겠어요.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진짜 이거 하면 막 나한테 바나나 약간 그런 드립인 줄 알았는데 저도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이거 철학적인 되게 중요한 이게 성평등과 약간 이 관련된 얘기였네요. 그렇죠. 어. 근데 진짜 아버지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그래요? 의도랑 다르게 이게 딱 전달이 돼서. 그치. 자신에게도 귀했기 때문에 우리 딸도 좀 이렇게 귀하게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이었을 텐데.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그때 박영선 후보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옆에 있는 30대 어떤 그 동료분이 저 사람은 진짜 내 어떤 아픔을 알고 있겠구나라고 한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박영선 후보가 그 커리 우먼으로 살다 보면 그 보여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걸 들었던 그 30대 여성 활동가는 자신도 사실은 아이를 키우고 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말만 듣고도 엄청 내 고통을 알고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지점이 그러냐라고 하니까 자세히까지는 이야기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커리 우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 지각하면 뭐 이렇게 애 키워서 지각하지 이렇게 지각하는 네. 사람을 아예 여겨져 버린다던가 네. 네.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그 빈틈을 보여주면 네.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아. 긴장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공감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박영선 후보가 저는 박영선 후보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도 그걸 겪어온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넘게 그 언론의 MBC라는 곳에서 네. 직장 생활을 해왔고 누가 보기에는 되게 대단한 커리어죠. 최초의 네. 여성 앵커, 최초의 뭐 특파원, 최초의 뭐 네. 지마. 근데 그거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냐. 그리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의 삶으로 보면 그거 되게 좀 무섭고 그랬을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것이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잘 해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이 또 없겠구나 이런 거 부담감이 엄청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성 시장도 제가 처음이 된다고 하는 게 영광스러우면서도 되게 무거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무게를 좀 지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통 사람한테 그게 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진짜. 막 자기를 위해서 막 수십 명이 막 이야기를 어. 해주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데 와. 근데 이제 그걸 견뎌야 될 이유가 스스로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너무 저는 약간 여성으로서도 너무 공감이 되는 얘기인데, 왜냐면 그 어떤 이제 헐리우드나 외국에서 일하시는 여자 배우분이, 한국계 여자 배우분이 이제 선한 의지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끼시고, 왜냐면 그냥 개인으로서 착한 사람이라고 됐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아시안, 한국인, 여성 이런 상징성 때문에 자기가 걸어온 길들이 그 뒤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니까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한번 깨우침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처럼 박영선 전 장관님 후보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큰 짐을 지고 계실지 저도 진짜 가늠조차가 되지가 않고, 저번에 한번 새날에 출연해 주셨을 때 되게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었는데, 그때 저 약간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이제 자녀분이 한 분이신데 이제 도저히 둘이 안 되겠더라 그런 얘기를 되게 하시면서 저도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 여성으로서 일한다는 것, 이 육아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침이 있다는 거를 엄청 누구보다도 정말 공감하시고 잘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저희가 이때까지 박영선 장관님을 뭐 지지하고 막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청년분들께서 되게 저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세련되고 커리어 우먼, 강하고 능력 있고 막 엄청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많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외도 강하고 내도 강하지만 아무튼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려 뭔가를 바꾸는 힘은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박영선 장관은 어떤 이미지보다도 유능한 사람이고 유능한 네. 이미지죠. 근데 어쩌면 어떤 그 지자체 정부의 수장으로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단순한 유능함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결해내겠다는 입장 같은 건데, 근데 그에게는 최소한 여성들의 삶을 더 뒤로 물리지 않겠다는 입장 같은 건 굳이 물을 필요 없이 있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그냥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보니까 되게 어깨가 엄청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무거울 그렇죠. 것 같다. 아 너무 갑자기 무거워졌는데. 아니 아니 아까 처음에 나오셨을 때 저 텐션이 막 너무 이렇게 이게 뭐 업그레이드가 있는. 그쵸. 또 그쵸.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선거가. 좀 이렇게 당에서 활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청국장 출연하시고 나서도 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처음에 그때 이제 후보로 나오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대변인 되시고 또 이번엔 선대위 대변인 하시고 맞아요. 좀 어떠세요? 이렇게 쭉 당 활동해 보시니까.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는 그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세계, 정당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다는 걸 그전에 잘 몰랐구나 이런 좀 약간 반성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어떤 망으로서 되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문법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게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게 좀 고맙죠.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좀 어느덧 시간이 되게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여쭤보고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박영선 후보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오늘. 네. 약간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정당을 떠나서라도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님이 곧 나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지금 그 대신 대변인이란 게 그 얘기도 하는 거고, 사람들이 설득도 하고, 아까처럼 누가 이렇게 막 비판을 하면 다 받아들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좀 어떠세요? 나중에 또 그리고 현실 정치를 또 하시게 되면 그런 옆에 분들이 또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언젠간 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입장에서 되게 많은 그 감정들이 느껴질 것 같아요. 좀 어떤 마음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원으로 가면 조금 무거워지긴 하는데, 근데 그나마 좀 가볍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풀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일단 하나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되게 무겁잖아요. 그것을 또 너무 드러내자고 하니 또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그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저는 일례로 임종석 전 실장과의 어떤 이런 어떤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겪으면서도 그게 참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아까 조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어떤 유세 현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그 무거운 자리잖아요. 네. 되게 밝게 하지만 그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으로 치면 이런 거잖아요. 장관으로 임명되어서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네. 그걸로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으로 그걸 급하게 마무리 짓고 여기에 나왔고, 근데 이 선거가 막 좋은 선거는 아니었잖아요. 여러 가지 맥락상. 근데 그것을 이끌고 가야 했고, 개인에게 대한 비난 혹은 아니면 집단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까지 다 듣고 가야 되는 거죠. 사실 본인이 다 판단하거나 책임졌던 건 또 아닌 일들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근데 그것까지 사실은 당으로서 감내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모습까지 네. 쭉 다 보시고 이제 네. 당 활동 경험도 쭉 해보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원래 생각하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고, 나는 원래 현실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좀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럼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아니면 계속 정치에 하고 싶다, 아니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한 달 전만 해도 일희 일비 하지 말자가 제 삶의 모토였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일희 일비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스스로. 이래서는 오래 못 갈 텐데 막 나도 너무 괴롭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건 마음을 잡고 저도 이제 풀고 싶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꼭 기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뭐 어떻게든 버티고 좀 유연하게 하더라도 좀 경쾌하게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최근의 마음이에요. 근데 아직 좀 경쾌하지 못하죠. 아니 그래서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 화장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경쾌하지 못하다 그랬는데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면 근데 저는 어떤 걸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좀 말이 무겁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청년분들이 최근에는 어쨌건 이게 정부가 운영되는 것도 예전에는 관료가 아주 논의 잘해가지고 딱 수직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하는 것을 이해했지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오세훈 측에서 그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 냈던 답변서를 보면 시민과 거버넌스 하는 걸 다 폐기하거나 보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치면 서울 청년정책 네트워크, 네. 청년자율예산제, 자치구 청년 네트워크 지원했던 것이 어쨌든 그 내용으로 보면 그걸 다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정쟁의 비전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국가를 놓고 토의하는 그 공간, 그 힘, 그 경험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별로다. 정말 그 MB의 흔적이 정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게 정말 저희가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는지 저희가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결과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어떤 가치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 사회가 다뤄야 될 가치 속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선거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저는 그것으로 꼭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도 할 일이고 주변의 유권자분들도 자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너무 중요한 얘기를 끝부분에 꺼내셔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많이 끝난다고 없는데요. 하니까 꼭 말하고 가야겠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권지웅 대변인님께 오세훈이란?
그냥 자연인으로 사셨으면 참 좋을 텐데. 선글라스 끼시고. 예를 들면 그 가지고 계신 지향 자체가 뭐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용산 참사에서 그렇게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에서 한 달 안에 일주일 내에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안전한 도시를 포기하는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도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개발을 얼른 추진하겠지만 이번 과정에서는 한 명도 죽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정치인으로서 오세훈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런 건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로 주택 공급 빨리 하겠습니다만 말하는 사람은 자연인으로 있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면 고루고루. 고루고루. 네, 그러네요. 네. 아무튼 오늘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울 수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셨어야 될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이제는 또 이 선거 끝나고 권지웅 대변인님의 또 개인적인 얘기들, 뭐 플랜들 이런 걸 또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셨나요? 네네. 다 했고 차라리 다음에는 네. LH 건이나 부동산 건으로 한번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완전 네. 조만간 다시 모시겠네요. 네. 진짜. 4월달에 진짜 꼭 모실게요 네. 제가. 제가 좀 몇 가지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선거를 꼭 잘 치르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화이팅. 네,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청국장 70일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만간 진짜 빠른 시일 내로 다시 네. 한번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출이 될 때가 언제일지 정확하게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4월 2일, 3일 그리고 7일 날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